2009년 어느 날, 한 영국인 사업가가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2년 전 팜 주메이라에 약 20억 원짜리 빌라를 구입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손에 쥔 부동산 서류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죠. 75%, 내 전 재산의 4분의 3이 증발했어.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이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두바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끝없이 펼쳐진 사막 위에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 실내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거대한 쇼핑몰, 그리고 바다 위에 야자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공섬까지.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시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팜 주메이라일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야자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거든요. 이 인공섬에는 약 2만 명이 살고 있고 데이비드 베컴이나 탐 크루즈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도 이곳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꿈 같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두바이는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감행했을까요? 바다를 메워서 섬을 만들고 사막 한가운데에 실내 스키장을 짓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올리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 답을 찾으려면 두바이의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석유 부자 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두바이가 속한 아랍에미리트는 분명 세계적인 산유국이 맞아요. 문제는 그 석유의 대부분이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에 있다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국인데요. 그중 아부다비가 전체 석유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고작 4%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두바이의 석유 생산량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두바이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석유가 바닥나기 전에 새로운 돈줄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는 거였죠. 그래서 두바이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석유 대신 관광과 금융으로 먹고 살자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바이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역사적인 유적지도 없고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모래사막뿐이었죠. 그래서 두바이는 다시 한번 미친 짓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관광지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두바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거였죠.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엔지니어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들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바다를 메워서 야자수 모양의 섬을 만든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두바이의 지리적 위치는 관광 허브가 되기에 완벽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두바이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전 세계를 오가는 비행기들이 자연스럽게 두바이를 경유하게 되는 거죠. 두바이는 이 점을 기가 막히게 활용했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러 온 승객들에게 할인된 호텔을 제공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심지어 3시간짜리 시티 투어 패키지까지 만들었어요. 비행기 갈아타러 왔다가 관광하고 가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실제로 볼 게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바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팜 주메이라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도시 공간이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두바이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관광객과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거대한 유혹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석유 없는 두바이의 생존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은 처음에는 대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팜 주메이라가 처음 일반에 공개된 건 2006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부동산 중개인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어요. 미쳤어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분양 사무실 앞에 밤새 줄을 서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도면만 보고 계약하는 사람도 많았죠. 마치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집값은 아픈 줄 모르고 치솟았고, 투자자들은 몇 달 만에 2배, 3배의 수익을 올렸죠. 두바이는 진짜로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두바이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국가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카타르는 루사엘 시티라는 거대한 신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흐에 네옴시티라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 두바이를 따라하려는 거였죠. 한 카타르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바이가 해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두바이만큼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두바이는 그만큼 독보적이었던 거죠. 이런 압도적인 성공 덕분에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내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석유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부다비와 권력을 나눠 가질 정도가 된 거예요. 현재 아부다비의 왕은 대통령을, 두바이의 왕은 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로 유명한 만수르 셰이크의 친형이 바로 현재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 집안이라는 거죠. 팜 주메이라의 성공에 고무된 두바이는 더 큰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팜 자베랄리는 팜 주메이라보다 더 크게, 팜 데이라는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더 월드 아일랜드라는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이건 작은 섬 300개를 모아서 세계 지도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죠. 당시 두바이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뭐든 가능하다였습니다. 한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바이에 있으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느낌이었죠. 팜 주메이라 자체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섬의 가장 끝에는 아틀란티스 더 팜이라는 초호화 리조트가 들어섰는데요. 이곳은 7성급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으로 미슐랭 레스토랑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그리고 워터파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룻밤 숙박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도 예약이 꽉 찬다고 해요. 또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모노레일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관광객들은 배를 타지 않고도 쉽게 섬을 오갈 수 있게 됐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고, 두바이는 중동의 뉴욕, 중동의 홍콩을 넘어 중동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금융,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초특급 국제도시가 된 거예요. 1985년 에미리트 항공을 설립한 이후 불과 20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막 한가운데 이런 도시를 만들다니요. 하지만 모든 기적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문제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린 건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두바이는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했지만 그걸 받아줄 수요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두바이의 특이한 인구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바이 인구는 약 350만 명인데 놀랍게도 그중 자국민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 이상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노동자, 사업가, 투자자 등등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오면 시장이 폭등하고 떠나면 폭락하는 구조인 거죠.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은 도박판이에요. 외국 자본이라는 카드가 좋으면 대박이고 나쁘면 쪽박인 거죠. 그리고 2008년 그 카드가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9월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대공황의 시작이었죠.
지구 반대편 두바이에서도 그 여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두바이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문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두바이는 다르다고. 우리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두바이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진 그들은 두바이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치웠고 집값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인 투자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 20억 하던 집이 오늘은 15억, 내일은 10억이 되는 거예요. 손 쓸 틈도 없이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2009년까지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40%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팜주메이라는 더 심했어요. 무려 70%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죠. 가치의 4분의 3이 날아간 거예요. 왜 팜주메이라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았을까요? 우선 초고가 부동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치품부터 팔리잖아요. 수십억짜리 별장은 그야말로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거죠. 또 해외 투자 비중이 유난히 높았어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팜 자베랄리, 팜 데이라, 더 월드 아일랜드 같은 후속 프로젝트들은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투자금이 끊겼으니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급여도 안 나오기 시작했죠. 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인공섬들이 그냥 빈 모래섬으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위성사진으로 보면 팜 자베랄리나 팜 데이라는 그저 황량한 백사장에 불과해요. 원래는 화려한 리조트와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다고 합니다. 한 환경운동가는 이렇게 한탄했어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만든 섬인데 결국 아무도 안 쓰는 모래더미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예전 같은 열기는 사라졌거든요. 사람들이 팜주메이라의 숨겨진 문제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교통체증이었습니다. 팜주메이라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야자수 모양이잖아요. 예쁘긴 한데 이게 교통에는 최악인 구조입니다. 모든 가지의 도로가 중앙의 메인 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본토로 나가는 출구는 단 한 곳뿐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차가 조금만 몰려도 섬 전체가 마비돼요. 팜주메이라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면 1시간 전에는 나서야 해요. 겨우 몇 킬로미터 거리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야자수 모양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저주처럼 느껴져요. 모노레일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중앙선을 따라서만 운행하고 섬의 가지 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게다가 비수기에는 운행을 중단하기도 하고 요금도 비싸죠. 왕복 기준 약 12,000원 정도 하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결국 2만 명이 넘는 거주민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교통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유지비입니다. 팜주메이라에 살던 한 한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10년경 이곳에 빌라를 구입했는데요. 처음에는 꿈만 같았다고 해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 화려한 이웃들, 세계적인 리조트 바로 옆에 산다는 자부심. 하지만 첫 번째 관리비 청구서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한국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관리비가 비싼 걸까요? 우선 사막이라는 환경 자체가 건물 유지에 최악이에요.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서 건물 외벽을 손상시킵니다. 유리창은 금방 뿌옇게 변하고 페인트는 벗겨지죠. 또 낮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았다가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극심한 기온차는 건물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배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누수가 발생하죠. 한 건물관리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건 다른 나라의 2배, 3배 비용이 들어요. 모래, 열기, 급격한 온도 변화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팜주메이라는 여기에 더해서 바다 위에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염분을 머금은 해풍이 쉴 새 없이 불어오거든요. 소금기는 금속을 빠르게 부식시키고 건물 외벽을 손상시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몇 년도 안 돼서 녹슬고 창문 틀이 삭기 시작하는 거죠. 습기와 곰팡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벽지 뒤에 곰팡이가 피고 목재 가구가 뒤틀리는 일이 다반사예요. 전기와 상하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수관이 터지면 일반 도시에서는 그냥 땅을 파면 되잖아요. 하지만 인공섬에서는 바다 밑바닥까지 작업해야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몇 배로 뛰는 거죠. 게다가 두바이 전반에 걸쳐 건물 품질 문제도 있습니다. 지나친 개발 경쟁으로 공기를 무리하게 당긴 탓에 자재 품질이 낮거나 시공이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전이었어요. 빨리 짓고 빨리 팔고 빨리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거였죠. 품질은 뒷전이었습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팜주메이라의 관리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일반 빌라도 월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큰 집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집값과 별도로요. 아까 그 한국인 사업가는 결국 3년 만에 집을 팔았습니다. 관리비 내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처음에는 자랑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짐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팜주메이라는 점점 일반 거주자가 떠나고 극소수 부유층만 가끔 머무는 별장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많이 찾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새로운 인공섬 프로젝트들은 더 심각합니다. 팜자벨알리, 팜데이라, 더 월드 아일랜드 같은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대부분 텅 빈 상태예요. 투자가 끊기면서 개발이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한 부동산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섬들은 언제 개발될지 아무도 몰라요. 5년 후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죠. 어쩌면 영원히 그냥 모래섬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든 섬들이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게 과연 현명한 투자였을까요? 두바이의 야심찬 실험은 빛나는 성공과 뼈아픈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바이 전체를 바라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기업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바이를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막 위의 신기루요.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데 가까이 가면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는 두바이의 좋은 점도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계 가끔씩을 즐길 수 있는 미식가들의 천국이라는 점, 친절한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쇼핑 인프라. 관광객으로 가면 정말 환상적인 곳이에요. 짧게 머물면서 즐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죠. 하지만 사업가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두바이가 세금 천국이라고들 하잖아요. 법인세도 낮고 소득세도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전혀 체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선 사업자 등록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몇십만 원이면 회사를 세울 수 있잖아요. 두바이에서는 수천만 원이 들어요. 게다가 각종 이해하기 힘든 수수료들이 계속 붙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수수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세금 대신 걷는 거더라고요.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만 다른 거죠. 직원 고용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비자 비용, 건강보험, 주거보조금 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해요. 한 명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다른 나라의 2~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세금이 낮다는 이점은 완전히 상쇄돼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는 두바이가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되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되고 싶다면서요? 그러려면 단순히 세금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두바이의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친 이미지 의존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놀라운 프로젝트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건 좋지만 실질적인 경제 기반이 약해요.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두바이는 관광과 부동산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이 두 산업은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2008년에 봤잖아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자 두바이도 같이 무너졌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관광객이 뚝 끊기자 두바이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물론 빠르게 회복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또한 두바이의 인구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경기가 좋으면 몰려오고 나쁘면 떠납니다. 영구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도시는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두바이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요. 대부분 몇 년 일하고 떠날 생각이거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 각국의 것들을 가져와서 모아놓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녹아들지는 못했어요. 한 문화 비평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복사해 놓은 거대한 쇼핑몰 같아요. 파리의 에펠탑도 있고 베니스의 운하도 있죠. 하지만 두바이만의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비판에 대해 반론도 있습니다. 두바이는 불과 50년 만에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잖아요. 그 자체가 놀라운 성취 아니겠어요? 한 두바이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수백 년에 걸쳐 발전했어요. 두바이는 한 세대 만에 해냈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속도와 야망만으로도 인정받을 만해요. 맞는 말이에요. 두바이의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문제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두바이는 화려한 불빛으로 세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더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죠. 최근에는 두바이 크릭 타워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건 부르즈 할리파보다 더 높은 세계 최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두바이의 야망이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저는 팜 주메이라에서 만났던 한 택시 기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두바이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에게 두바이에서의 삶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꿈을 파는 도시예요.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그 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작 그 꿈에서 소외돼 있어요. 그의 말처럼 두바이의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고층 빌딩을 짓고 인공섬을 만들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죠. 환경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바다를 메우는 과정에서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이런 인공섬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죠. 한 환경학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50년 후, 100년 후에는 어떨까요? 자연을 거스르는 개발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바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어요.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두바이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점차 개선해 나갈 거예요. 관광과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과 혁신 산업을 키워서 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겠죠. 최근 두바이가 인공지능과 핀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에요. 반면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석유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떨어지면 두바이도 함께 쇠퇴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사막화가 더 심해지거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 도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죠. 아마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일 거예요. 두바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왔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두바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두바이의 야망과 실행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정신은 배울 만하죠.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개발의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성장의 대가, 화려함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바이의 도전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사막 위에 세운 이 신기루는 계속 빛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모래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혹시 두바이에 가보셨거나 살아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